자, 117페이지 보시면 2번 적용범위 학대가 나와 있죠. 요즘은 이쪽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학대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신뢰 원칙이 연역적으로는 자동차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형성됐는데 요즘은 자동차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넓게 분업적 공동작업, 분업적 공동작업의 경우도 신뢰 원칙을 적용해서 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업적 공동작업은 뭐냐? 하나의 일을, 분업이란 거 알죠? 여러 명이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업적 공동작업의 경우에 일방이 타방을 믿었기 때문에 일방에게 과실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예가 의사의 협의진료입니다. 의사의 협의진료. 약칭 협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대개 보면 그냥 내과 의사가 다 할 것 같지만 실은 내과 의사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내과 의사는 진단만 하는 거야. 그러면 수술은 누가 해? 외과 의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컨대 그 내과 의사가 진단도 하고 수술한 게 아니라 내과 의사는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암이라면 위암이라면 어디 쪽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뭐 도려내고 이런 거 이제 수술을 의뢰하면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과 의사보다 외과 의사 쪽에 좀 우수한 의료인이 투입돼야 되는데 외과 의사는 안 가려고 그래. 병원에서 3B 중에 하나가 외과 의사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들고 돈은 안 되고. 그잖아. 그러니까 개원을 하더라도 외과 의사는 개원하기가 쉽잖아요. 내과 의사들은 견해. 왜? 가서 감기요 막 이런 거 진단해갖고 처방만 하면 되잖아. 근데 외과 의사인 사람은 개원해갖고 진단을 못 하는데 일단 그러니까 수술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과를 안 가려고 그래. 실제 중요한 건 외과인데 수술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게 분업적 공동 작업입니다. 내과에서 이제 진단하게 되면 외과에서 이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 이게 바로 협진이라고 그래. 협의진료. 그런데 이렇게 협의진료와 같은 분업적 공동 작업의 경우는 이렇게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과실을 바로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과 의사가 어떤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외과로 넘겼는데 외과는 그 말만 믿고 수술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막말로 내과 의사가 위암이라 해가지고 그쪽에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해서 위 일부를 절개했다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암이 아니었어. 위궤양이었어. 그래갖고 피해자가 이제 막상 수술한 놈한테 다 될 거 아니야. 내 왜 위 떼어냈냐고. 그럴 때 바로 누구를 지적해야 돼? 나 잘못 아니다. 내과 의사를 지적했죠. 이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른바 외과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다는 이런 게 신뢰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분업적 공동작업의 경우라도 그 분업적 공동작업이 금방처럼 내과 의사, 외과 의사는 동등한 지위 있지 않습니까? 다 전문이야, 전문의. 그러니까 이건 수평적 분업관계야. 수평적 분업관계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데 바로 수직적, 수평적이 아니라 지위 감독 관계에 있는 수직적 분업관계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사와 간호사. 다음에 두 번째, 의사와 의사라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하면 전공의, 우리가 풀어갖고 전공의, 영어로 뭐? 전공의가 뭐냐면 레지던트를 말이야, 레지던트. 여러분이 인턴이란 말 들었죠? 인턴이 그 밑에 있어. 인턴은 뭐야? 인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련이라고 그래, 수련이. 그러니까 우리 국어로 말하면 레지던트는 전공이고 인턴은 수련이야. 그러니까 의사와 의사라도 이렇게 전공의하고 바로 수련의는 이건 수직적 분업관계니까 이런 경우들은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그 판례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 보시면 2번에 니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관련 판례 이 세 개가 자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것 1번 의사와 의사, 내과 의사와 신경과 전문의의 관계 그리고 2번은 이제 우선 놔두고 이건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이것도 이제 뭐 약표 실내 사건이니까 시험에는 나오는데 우선 1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로 가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1번, 2번. 1번이 의사와 간호사, 2번이 전공의 수련인데 이 세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세 개가. 그래서 이 세 개가 A급, 그리고 약표시 신뢰 사건은 바로 B급. 물론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나중에 봐야겠지만 우선은 이 세 가지. 그래서 우선 오늘 설명할 것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인데 이게 과실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어떤 환자가 혈액을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을 교체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자, 환자야, 지금. 그런데 그 병원의 관행은 의사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만, 제일 처음에만 의사가 혈액을 교체하고 두 번째부터는 간호사가 그 일을 합니다. 혈액을 교체하는 일을 해. 그런데 이제 오늘 의사가 간호사에게 그 환자가 101호라고 하면 101호 환자의 혈액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착각해가지고 101호 환자가 예컨대 A형인데 102호 환자는 B형이야. 그런데 이 A형 환자에게 102호 환자의 혈액을, 그러니까 B형의 혈액을 이제 그 수혈할 사람을 101호 환자에게 수혈을 해가지고 이 101호 환자가 사망을 해버린 거야. 알겠죠? 혈액을 잘못 바로 교체해가지고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의사의 과실 책임이야. 의사의. 한마디로 혈액 교체를 지시한 의사의 과실 책임인데 의사는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믿었다. 간호사가 옛날부터 나 대신 혈액을 교체해왔고 잘해왔는데 나는 당연히 잘할 줄 알고 오늘도 또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간호사의 잘못이다. 나는 간호사가 실수하지 않고 옛날처럼 여느 때처럼 제대로 수혈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 믿음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바로 왜? 의사와 간호사는 수직적 분업 관계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의사에게 신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1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판례 이름, 이걸 제가 이제 판례 이름을 혈액 교체 사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에 혈액 교체 사건은 과실 인정 부정 부정입니다. 누구의 당연히 인정 누구의 의사. 그러니까 혈액 교체 사건은 OX 그러면 O가 나와야 돼. 이게 당연히 의사의 과실 유무. 혈액 교체 사건 그러면 O 이렇게 나와줘. 그 정도로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그게 바로 1번이죠. 1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이제 양가로 5번 적용 한계 신뢰 원칙 적용 한계. 자, 이건 뭔 말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목해야 될 판례인데 국어적으로 접근했을 때 가끔 이제 우리가 한계라고 나와. 신뢰 원칙의 적용 한계, 간접 정범의 적용 한계 이렇게 나오는데 한계란 말은 일단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한계란 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신뢰 원칙의 적용 한계란 말은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부터. 근데 나는 깜짝 놀라는 거 뭐 여러분들 그래도 되게 보니까 수준이 있어.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가끔 보면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계란 말 국어적인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 한계의 뜻을 몰라버려. 근데 되게 이제 법서들은 바로 이렇게 좀 유식하게 써놓는단 말이야. 법서들은 적용 한계. 그러니까 만약 법서가 아니었으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써놨을 텐데 법서는 그런 거 안 써놔. 법서는 다 법학자들이 좀 한자 세대 옛날에 이제 한자를 공부했다 보니까 다 유식하게 써. 여러분이 그거 못 느껴? 우리 대법원 판례들 특히 전화배치 한번 봐봐. 그거 느끼면서 감동 안 받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문장력이 좋을까 그런 걸 들어봐. 전화배치 보면 막 그 판결 요지 나오잖아. 그 읽어봐. 유식한 말로 구성돼가지고 입을 쩍 벌리게 할 정도로 정말 명문이다. 잘 썼다 이런 게 나도 그걸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되게 보면 논리력이 있다 보니까 문장력이 좋아. 그러니까 여기도 신뢰 원칙을 적용 한계 하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돼. 차라리 그냥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러면 좋을 텐데 한계라고 써. 이 말은 부정적으로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여기가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그런데 항상 명심할 거. 기본 강의하고 판례의 이 접목인데 우리는 지금 기본 강의다 보니까 이제 적용되지 않는 그런 타이틀, 그런 경우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 근데 시험은 그 경우가 안 나와요. 시험에는 그게 안 나오고 그 관련 뭐가 나와? 판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거든. 이론적으로 설명해 줬더라도 판례를 공부 안 해버리면 시험장에서 그 판례를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버려.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숙제가 두 가지다 해. 기본 강의 통해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실제로 판례도 직접 봤어야 돼. 봐가지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신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첫 번째가 스스로 이 첫 번째가 여기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당연합니다. 상대방의 교통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이미 인식했어. 어려운 게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우리 학생이 이 앞에 차가 오는데도 서행하지 않고 계속 달렸던 것은 바로 이 차가 자기의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차선으로 돌입할 것을 바로 예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봐? 갑이 지금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1차 편도인데 우리란 놈이 내 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내 차선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네. 그럼 이런 경우도 서행 감소할 의무가 없을까? 그건 아니죠. 이건 사고를 발생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미연에 사고 발생을 방지할 서행 감소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교통규칙 준수를 이미 인식한 경우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이때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기본 강의는 이걸 말했지만 시험장에서는 상대방의 교통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는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그게 안 나오고 그와 관련된 판례가 나와, 판례가. 그러니까 그 판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는 판례 필요 없다. 이 기본 강의 내용만 알면 관련 판례도 할 수 있네. 그렇지 않다니까. 만약에 이 내용은 알고 있더라도 관련 판례가 나와버리면 그 판례를 접목을 못 시켜요. 그 문제지를 몰라. 자, 봐봐. 우리 교재 보시면 1번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가 나와 있고 판례 1, 2, 3 있죠. 바로 이것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이것들이.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여러분이 쉬운 것이 바로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1번 그리고 2번 있는데 바로 1번, 2번 이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한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지만 반대 방향, 우리 넷째 줄 보시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운전자. 알겠죠?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자기 차선으로 운전하고 있음을 목격한 운전자는 신뢰원칙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바로 그래서 1번, 2번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고 다음에 두 번째 119페이지 2번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여기도 당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이제 강의할 때 물어보면 학생들이 당연히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상대방의 교통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교통규칙 준수하고 운전하니까 상대방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놈들이 있다고. 상대방의 교통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경우들은 마찬가지로 신뢰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 사건인데 우리 책 보시면 바로 그 119페이지 2번인데 버스 운전자가 40m 전방 우측 로변에 어린아이가 키워드야. 어린아이가.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차를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갓길에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지금 그 운행하던 대로 그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쪽 가면 어떻게 된다고? 서행 감속을 하게 돼.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속된 말로 개념이 없는 놈들이야. 갑자기 장난치다 확 뛰어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을 해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어린아이 쪽으로 갈 때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해서 서행 감속할 의무가 있는 거야. 이게 이 두 번째 판례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가장 이제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은 3번이야.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죠. 자,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1번과 이거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1번, 2, 3번하고 관련돼. 아까 말했죠. 신뢰 원칙은 전제가, 의의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신뢰 원칙이 적용되려면 전제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운전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전제가 깨져버린 경우가 있어.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했어. 위반하고 운전하면 원칙적으로는 신뢰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아, 전제가 깨져버렸잖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시험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하고 운전한 운전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교통을 위반하고 운전을 했지만 그 스스로 교통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를 따졌을 때 결정적 영향, 그러니까 이 교통규칙 위반과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닌 경우. 알겠죠? 그러니까 교통규칙 위반이, 내가 비록 교통규칙 위반을 운전했지만 내 교통규칙 위반이 그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번 판례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왔지만 이미 인과관계, 그러니까 시험이 두 곳에서 나와. 이게 이제 이 판례가 신뢰 원칙에서도 바로 신뢰 원칙이 적용되냐 안 되냐도 나오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상당 인과관계 과실 인정률도 잘 나오기 때문에 결론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사안은 뭐냐? 이 사안은,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하나 알아두면 두 개가 해결돼요. 인과관계도 부정되고, 인과관계 부정됩니다. 그리고 과실도 부정돼. 신뢰원칙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한 거, 스스로 교통 위반했는데 그 사고 발생과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자, 지금 이 갑이라는 운전자가 실은 여기서 좌회전을 할 생각이에요. 좌회전을. 지금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좌회전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면 반대차의 차량들이 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왔을 때 눈치 봐갖고 얼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하려고 하면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좌회전하고 속도를 약간 서서,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좀 줄여서 가는데 딱 차가 나타나. 그럼 어쩔 수 없이 다시 달리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야. 답답한 놈이 의리야. 아, 이놈이 가려면 가고 좌회전을 말는데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친구는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오니까 다시 달리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 후행 차량의 운전자 을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 답답해가지고 자기도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왜? 답답해갖고 여기가 차가 안 오면 어떻게 한다고? 중앙선을 이렇게 추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갈 생각이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차가 안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놈도 지금 이제, 그래서 내가 이 판례 이름을 이때다 사건이라고 그랬어. 이때다 사건. 순전히 제가 진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 안 들으면 이제 이거 처음 들어온 말이야. 이때다 사건. 둘 다 여기만 보고 있는 거야. 이놈은 차 안 오면 좌회전해야지. 이놈은 차 안 오면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앞질러 가야지. 그런데 마치 여기에 차가 안 왔어. 둘 다 뭐야? 이때다 좌회전. 그러니까 꽝 늦어가지고 이놈이 죽어버렸네. 얘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때 갑의 재책이야. 우리 판례는 이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의 좌회전 중앙선 침범해서 운행한 운전자의 이 관계, 사고를, 이때 이 친구의 인과관계를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고 발생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어. 두 번째, 또 여기 봐봐. 이 친구는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했잖아. 이건 뭐가 돼?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했어. 위반했지만 우리 판례는 이 친구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 신뢰 원칙을 적용했다는 거야. 왜? 스스로 위반했지만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고의 결정적 바로 원인은 자회전 금융의 자회전이 아니라 중앙성 침범을 한 온행으로 보는 거야. 이걸로 봐. 그러니까 이 자회전 금융의 자회전한 이 이른바 수로교통 위반은 있지만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신뢰 원칙이 적용돼서 과실을 부정한다는 거야. 이게 이때다 사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2번 판례 피고인이 자회전 금주기에서 자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m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 차량에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될 업무상 주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고, 알겠죠? 이 말은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회전 금지구역에서 자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옆에 보니까 2020년에 승진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네요. 이런 문제들. 자, 여기까지 신뢰 원칙이었고, 자, 생각하는 공부. 그러면 우리가 왜 신뢰 원칙을 갑자기 과실범에서 공부했느냐? 객관적 주임의 제한 원리 중에 하나가 신뢰 원칙이고 그에 대한 판례를 봤어요. 그런데 넓게 생각해 봐. 신뢰 원칙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뭐 컴퓨터로 따지면 뭐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 딱 검색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우리도 그렇게 떠올라야 돼요. 연관 검색어, 그러니까 연관 법률과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물어보는 것이 바로 자, 신뢰 원칙 그러면 연관 법률용어가 뭐가 떠오릅니까? 연관된 법률용어가 뭐가 떠오릅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자동차가 떠오른대. 물론 공부는 했어. 했죠? 근데 자동차는 법률용어입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자동차는 물론 떠오르는 것도 좋아. 근데 신뢰 원칙 그러면 떠올라야 될 연관 법률용어는 뭐라고? 과실이 떠올라야 돼. 과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을 주고 야, 신뢰 원칙 옛날에 공부했지? 왜? 한번 찾아봐.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돼? 최소한 첫 번째 공부했다는 게 두 번째 아니고 첫 번째 공부하더라도 여러분처럼 지금 딱 1회도 끝났다. 1회도만 끝나더라도 신뢰 원칙 찾아보러 가면 이쪽에서 찾아야지 뭐 책임론 뒤지고 있고 그러면 이건 공부가 아예 안 된 거야. 이해가 안 된 거야. 이해가 되죠? 아, 판례는 몰라도 괜찮아. 첫 번째 공부했는데 판례 다 아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신뢰 원칙 그러면 대강은 뜻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신뢰 원칙만 찾아봐. 그러면 책 주면 형법 총론 주면 총론 강론 주면 당연히 총론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또 총론 잡을 때 바로 이 과실 쪽에서 찾아야지. 한 번 공부했는데 뭐 공법론에서 뒤지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자, 원자행 그러면 떠오르는 연관 법률용어가 뭐야? 원자행 그럼 뭐가 떠올라? 원자행 법률용어로 뭘 했으니까. 자, 뭐가 떠올라? 원자행 그러면 떠오르는 거 없어? 우리 좀 더 넓게. 그래, 심신장애 맞는데 좀 넓게. 심신장애가 무엇으로 나와? 그렇죠, 책임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행 그러면 책임능력이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런 게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 원칙을 공부했다는 것은 신뢰 원칙은 지금 바로 운전자의 무엇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과실. 우리가 신뢰 원칙도 넓게 말하면 과실 인정 여부의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신뢰 원칙 인정, 과실 부정, 신뢰 원칙 부정, 과실 바로 인정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이것은 뭐 좁게 말하면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넓게 말하면 과실 인정 여부. 다음 중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걸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까 혈액 교체 사건이 나온다니까. 혈액 교체 사건 나오면 과실 인정 부정 바로 인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면 우리는 지금 과실 인정 여부를 공부한 거야. 과실 인정 여부의 판례들을 공부한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 공부했으니까 잠깐씩, 물론 원래는 기본강의 때는 강의를 안 하는데 여러분이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중요한 것들. 1번 과실범의 미수. 결론만 말합니다. 인정 부정? 부정됩니다. 그리고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이게 왜 함정에 빠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학번에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자, 진정부작위범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이론상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기 때문에 미수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데 현행 형법상은 미수범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 미수범죄 인정하는 게 잘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자, 과실범의 미수는 이론상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OX, X. 과실범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실범 미수는 이론상 인정될 여지도 없고 과실범 미수를 처벌할 규정도 없어. 자, 두 번째. 과실범의 공범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첫째,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단답적으로 알아야 돼. 인정 여부, 인정 부정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 또 공범에서 과실범의 교사 또는 방조가 나오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2번 보시면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가 나오죠.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는 이것은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나 방조는요 전부 다 고의로 해야지 과실에 의한 교사, 과실에 의한 방조는 인정될 수 없어요. 나중에 교사범 방조는 있지만 왜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답변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명심. 시험 문제는 그거 안 물어봐. 그냥 시험 문제는 과실에 의한 교사도 인정된다. X입니다. 부정돼. 그런데 왜 부정되죠? 물어보면 몰라. 그냥 애웠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과실한 교사는 왜 부정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교사범 공부하면 알겠지만 교사범의 성립 요건에서 공부했으니까 바로 교사자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교사자의 고의는 몇 중의 고의를 위해? 2중의 고의를 위해. 그게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야.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이 친구가 범행을 결의하고 있지 않는데 범행을 결의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실로 교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과실한 교사는 부정돼. 왜? 교사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가 없는 과실한 교사, 방조의 고의가 없는 과실한 방조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 헷갈리면 안 될 거.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입니다. 이거 아까하고 다른 것은 이번에는 아까는 교사의 형태가 과실이었고 이번에는 과실범이야. 이 사람이 과실범이야. 과실범에 대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하겠는가? 참고로 말하면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어.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우리 형법상 피교사자, 피방조자, 즉 정범이죠? 정범은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돼요. 즉 과실범은 정범이 될 수가 없어. 왜냐?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교사범의 경우는 내가 정범에게 범행 계획을 갖게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범행 가졌잖아. 자, 범행을 가졌어. 그럼 범행 계획을 가졌다니까? 그죠? 교사의 길을 통해 가지고 피교사가 범행의 결의를 가졌다니까. 범행의 결의를 가진 놈은 교사범이야, 과실범이야? 아니, 고의범이야, 과실범이야? 고의범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정범은 고의범인 거야. 또 과실범도 아니 방조범도 마찬가지야. 방조범은 나와 무관하게 범행의 결의를 갖고 있어야 돼. 범행의 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방조행위야. 그죠? 그러니까 피방조자가 반드시 무슨 범이어야 돼? 고의범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안 돼. 안 돼.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교수라서 그래. 자,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방조는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안 돼. 근데 만약 문제가 이걸 알고 있다? 근데 시험 문제가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다. 이러면 OX. O야, O. 왜? 그게 뭐야? 간접정범이야. 여러분이 이걸 이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안 돼. 그런데 간접정범이 34조 1항 뭐라고 돼 있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무조건 애우면 헷갈리니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수 출제로 바뀌면 항상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8월달 시험 보면 우리가 문제집에서 못 봤던 제가 강의 안 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게 꼭 나온다니까. 교수 출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맞추려면은 이런 기본이 튼튼해야 돼. 기본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암기를 공부하면 안 돼요.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분한테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기출문제는 없었는데 갑자기 재형법정지는 우리가 다 판례만 공부하고 있잖아. 어차피 재형법정지는 거의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뜻밖에도 세 개는 판례인데 하나 지문이 4번에 재형법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하고 가로 열고 다투는 판례야만 이렇고 4번에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재형법정주다. 이건 판례가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나왔어. 기출문제 없어. 이때 이걸 맞추려면 명확성 원칙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이 간다라도 명확성 원칙이 무엇인지 아니까. 자, 명확성 원칙은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재형법정주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입법자가 이게 O와 X를 그때 맞힐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명확성의 뜻을 몰라버리면 이걸 맞힐 수가 없는 거라고. 알겠죠? 바로 이게 기본 강의를 듣는 이유고, 지금 말한 것처럼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교사범, 방조범은 안 돼요. 교사범이나 방조범에서 피방조자, 피교사자는 반드시 고의범해야 돼. 그런데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어요. 간접정범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바로 이용하여 교사 방조하여 제어 결과를 발생하기도 포함되니까.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리 책 보시면 자, 3번 피교사자나 피방조자는 모두 고의범해야 되므로 과실범에 대한 교사나 방조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이 성립할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번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 자, 결론.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도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도 인정되는데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다만 과실에 의한 진정부작위범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능한데 과실한 진정부작위범은 우리 현행법상 바로 성립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왜 그럴까? 원래 이론상은 과실한 진정부작위범도 가능해. 근데 우리 형법상 과실에 의한 진정부작위범은 성립할 수 없어. 그 이유가 뭐냐? 진정부작위범은 5개가 있잖아. 우리 형법상. 생각해봐. 우리 형법상 태거불응죄부터 5개의 범죄들은 과실범 처벌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진정부작위범은 무슨 범이 될까? 과실범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실범이 되려면 뭐가 되네?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과실다중불예선죄라든지 과실태거불응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 과실에 의한 진정부작위범도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현행형법상 처벌될 수가 없어요. 성립될 수 없어. 그런 규정이 없어. 그렇지만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현행법상 성립이 안 해. 성립해. 왜? 살인죄가 우리가 옆에 보면 바로 부작위로도 가능하잖아. 자기뿐만 아니라 불행도 가능했죠? 그런데 살인죄는 과실부정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뭐야? 과실치사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우리가 공부한 건 지금까지 고의였어. 산모가 일부러 그러니까 부작위가 고의로요. 산모가 유아를 살해하려고 고의로 저주를 주지 않았어. 이게 고의한 부작위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깜빡 잊고. 산모가 애를 낳는데 깜빡 잊고 바로 저주를 주지 않아서 아사했다면 이게 부작위가 고의야, 과실이야? 과실이죠. 과실한 부작위. 과실로 저주를 주지 않아서 사망의 결과 발생. 그러니까 산모는 문제가 돼? 과실치사죄가 돼. 더 엄격히 말하면 부작위한 과실치사죄가 되니까 이건 범죄가 되는 거야. 왜? 과실치사죄가 되니까. 한마디로 과실치사죄도 과실로 인한 행위도 자기 부작위를 불문하는 거야. 과실한 자기, 과실한 부작위 포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강학상, 자 생각해봐. 과실로 우리말로 실수로 바로 저주를 주지 않아서 부작위로 나가가지고 결과가 발생했어.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깜박 잊고 저주를 주지 않았어. 깜박 잊고 뭘 안 했어. 깜박 잊고 이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그래? 망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과실한 부작위범을 뭐라고 한다? 망각범이라고 돼. 망각범. 그래서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사법시험 그것도 났다. 다음 중 현행법상 처벌되는 것은 해가지고 뭐 환각범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불능범 이런 거 다 처벌되지 않잖아. 4번에 바로 이른바 망각범 답입니다. 망각범은 처벌됩니다. 이게 과실한 부작위범이야. 자, 교재 3번 말씀드렸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아니라 밑에 판례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본서기 때문에 일부만 설명하겠는데 과실 인정 여부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판례들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그 정리의 정도, 아까도 말했죠?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인과관계처럼. 딱 판례 사안이 주어지면
과실 인정 부정이 구구단 외우듯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아까 말한 혈액 교체 사건 그러면 O 이렇게 나와야 되고 또 뭐 익수 환자 사건 그러면 X 이렇게 나오듯이 바로바로 나와주면 돼. 왜? 옆에 기출 문제 보다시피 다 뭐 그 기출 요즘 9급 수준의 기출 문제들은 다 결론만 물어봐. 결론만. 과실 인정 여부만 알면 돼. 답은. 그래서 우리 교재 판례들을 봐야 되는데 참고로 자 하나 이제 인정되는 경우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2번 판례 아까 봤죠? 2번 판례 의사 대신 간호사가 수혈 혈액을 교체하는 병원 후 관행에 따라 자 이렇게 나오면 이미 여러분은 머릿속에 아 혈액 교체 사건이구나 의사의 과실 인정 부정 인정 이렇게 나와줘야 돼. 자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해서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긴 의사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옆에 2014 경감부 시험 보니까 환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책임집니다. 이게 이제 신뢰 원칙이 바로 적용되는 경우고 그리고 4번 판례 뭐 당연한데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골프.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는데 보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캐디가 따라다니잖아. 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캐디가 요즘은 있어가지고 이제 캐디가 뒤에서 뭐 하는데 6, 7m 떨어져 있는데 공을 치면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잘못 차고 뒤로 나가가지고 뜻밖의 캐디의 머리에 맞아서 상처를 입은 거야. 그 사건입니다. 골프 경기라든지 좀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가지고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 그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바로 과실이 있다 없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 공부돼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무조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공부할 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미리 먼저 답을 달아놔. 문제 뭐 형법 말고 옛날에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이제 공부 빨리 하려고 뭐 문제집 뭐 찾아가고 답 뒤에 찾아갖고 막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답을 미리 달아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답에 맞춰갖고 공부를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뭔 말이냐면은 그러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왜? 그게 답이란 걸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니까?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러 가잖아. 답을 보고 풀어보라는 게 아니라 답 없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 풀어보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발동이 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그래. 인과관계도 그렇고 과신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견해가 생각해봐. 우리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까요? 아니야. 대부분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 사고가 맞는 거야. 우리 생각이 법원의 생각이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례를 예컨대 과실 인정 여부 판례를 10개를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래. 여러분이 처음 공부했더라도 처음 공부해. 근데 이 판례 봐가지고 나는 과실이 있다고 본다 안 본다를 나눴을 때 7개 정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판례 입장이 같아야 돼. 근데 반대다. 만약에 나랑 그래요. 3개만 맞고 7개는 틀리고 시험 포기해. 경찰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거 적성이. 법하고는 좀 이과 쪽으로 가. 이과 쪽. 그쪽이 맞지. 아까 물리하든지 뭐 그쪽으로 가고 바로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판례하고 이게 아주 건건이 판례 입장과 나하고 대립해. 나는 왜 판례가 이러지? 나는 이거 그건 리걸 마인드가 아니라니까. 이건 적성이 안 맞는 거야. 이거 적성이 안 맞는 거. 되게 맞아줘야 된다니까. 내 생각과 판례 입장이 같아야 돼. 그 정도가 한 70%는 돼야 돼.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는 맞아. 그런데 이제 3개 정도는, 2-3개 정도는 내 생각과 판례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 그것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게 자주 틀리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제 봐봐. 금방 봐봐. 골프장 캐디 사건. 그때 골퍼 과실 인정 부정, 인정 부정이야. 여자분이 맞았으니까. 설마 캐디가 남자진 않았겠어? 인정 부정. 그래. 여기서 물어봐야 객관적이야. 왜냐면 여자분은 물어보면 자기 여성이기 때문에 좀 그 감정이 개입되거든. 인정이잖아, 인정. 그럼 이 사람이 공부 안 하고 이제 이번에 안 봤어. 안 보고 8월 달에 시험 보러 가서 이게 나왔어. 그러면 틀릴까? 맞아. 또 인정이야, 그때도. 왜? 이미 이 사람은 그 사고가 인정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풀던 이거 볼 때 무조건 먼저 생각해봐. 내 입장을 생각해봐. 이거는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제 다 확인해봐. 판례. 인정.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이 영원히 인정이야. 안 잊어버려. 뭐 이해가 되죠? 그게 이해하는 공부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나보다 오래 살 테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참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든다 이런 거야.
이 친구하고 내가 이제 제자 관계로 오랫동안 이제 경천직이고 오랫동안 이제 지내고 살았어. 예를 든다는 거 예를 들어. 근데 이제 10년 지났는데 사고로 응급실에 있대. 아들이 전화가 왔어. 나한테 선생님 아버님이 울고 내가 얼른 달려갔어. 근데 운명 직전이더라고 사고로. 이 친구가. 그때 내가 물어봤어. 야 하나만 물어보자. 죽기 전에 말해라. 올페한 킨 사건 있지? 과실인정 부정 물어봤을 때 O야 X야 그러면 죽어가면서 어떻게? 마지막 말 O 하고 갑니다. 이 말은 뭐야? 앞으로 공부 안 해도 이 친구는 죽어도 죽을 때도 오라 한다니까. 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만큼 중요해. 알겠죠? 그러니까 나 그 예로 그런다? 나는 운전면허 딴 지가 오래됐는데 나 지금 내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면 나 떨어질 것 같아. 합격 못해. 왜?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딸 때 이해주로 강의합니까? 그 가르치잖아. 뭐 어디에 세 바퀴 반 풀고 막 그런 거 하잖아. 무조건 애우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애워. 원리도 몰라. 뭐 세 바퀴 왜 반을 풀지도 모르면서 자 공식처럼 여기서는 세 바퀴 반 풀어주시고 막 하면 그거 따라서 해. 그럼 합격이야. 합격 좋아하는데 만약에 지금 지나고 하러 가면 모른다니까. 말하라고 하러 가면 왜? 바로 애웠으니까. 근데 만약 그때 원리대로 여기서 왜 세 바퀴 반을 풀어야 되냐면요. 바퀴가 뭐 한 바퀴 돌면 이 정도 뭐 그러면 그 원리에 따라서 지금 하면 내가 합격할 수 있지. 바로 암기와 이해 차이가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골프장 케이스 사건을 먼저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나는 인정된다고 생각하는데 답은 이제 답 확인. 그러니까 미리 답을 다뤄지 말고 인정된다고 생각했을 때 보고 답 봐. 그런데 인정이네? 그러면 여러분이 안 잊어버린다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부정되는 경우 볼까요? 부정되는 경우 중에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부정되는 경우에 판례가 중요해. 근데 바로 1번 회복실 간호사 사건. 1번 회복실 간호사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과실이 부정되는 A급 판례야. 뭔 말이냐면은 어떤 병원의 환자 회복실에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각각 자기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회복 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간호사들이 뭐 담배를 피러 갔는지 아니면 커피 마시러 갔는지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이 간호사 한 명만 남았어.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간호사 나갈 때 뭐 오랫동안은 이제 나갈 생각 아니었는지 이 간호사한테 자기 환자들의 인계를 하지 않은 거야. 야, 뭐 김양아 미안하지만 나 한 대 피고 올 테니까 우리 환자 좀 봐줘. 이렇게 갔으면 달라. 그냥 그 말도 없이 그냥 바로 회복실에서 그 간호사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우연히 이 간호사 혼자만 있어. 이 간호사는 자기 환자 회복 처치에 전념하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그 회복실 내에 어떤 환자가 호흡 중단 현상이 생긴 거야. 호흡 중단, 호흡이 멈췄어. 그러니까 만약 이 여자가 바로 이따금씩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동태를 살피러 다녔다면 그걸 발견해갖고 발로 제출해갖고 이제 살았을 텐데 자기 환자 회복 조치만 전념했지 다른 환자는 신경 안 썼어. 그래가지고 미처 호흡 중단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 환자가 사망했네. 그런데니 바로 애만 이 간호사, 회복실 혼자 남아있는 이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를 한 거야. 너가 환자들이 회복실에 너 혼자밖에 없으면 너는 다른 환자들의 동태를 주시 점검할 주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까? 아니죠. 우리 판례는 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복실 간호사 사건인데 봅시다. 1번 회복실에서 혼자 남아있던 자기 환자를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가 키워드, 이게 키워드야. 인계받지 않으냐. 인계받지 않은 다른 환자의 호흡이 중단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며 사망했을 때 이 간호사는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할 의무, 즉 주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바로 3번에 이른바 정맥주사 사건, 4번에 이른바 현장 대리인 사건, 5번에 찜질방 발현 사건, 6번에 봉침 사건, 7번에 익수환자 사건, 이런 식으로 바로 미리미리 이렇게 판례 이름으로 가지고 OX를 알아두시기 바래요. 어차피 여기는 OX가 중요해. 그런데 이제 바로 우리 판례에서 또 하나 잘 나오는 것이 5번 이른바 찜질방 발환실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찜질방 발환실 사건, 뭐 발환실 빼도 괜찮아. 찜질방 사건 그러면 과실 X로 바로 나와줘야 돼.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손님들이 초저녁에 술 한 잔 마시고 이제 찜질방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 하룻밤 딱 지내기 좋은 데야. 이제 뭐 숙박업소 없고 또 돈도 좀 별로 없을 때. 자, 그래서
찜질방에 와가지고 이제 술 한잔 먹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지내려고 왔다가 또 술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갖고 바로 다시 일행이 후문을 통해 가지고 정문 닫아버렸으니까 후문을 통해 가지고 나갔어. 나가가지고 술을 먹고 밤늦게 들어왔어. 들어왔고 하필 또 죽으려고 발안실에서 이 한자가 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땀 빼는 방 있잖아. 땀 빼는 방에서 자다가 죽어버렸네. 그때 이제 영업주하고 바로 그 관리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X. 한마디로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는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관리해야 될 주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찜질방 직원과 영업주의 과실을 부정했어요. 알겠죠? 이게 찜질방 발생 사건인데 어차피 옆에 날개 2015 경감부 나와 있는데 결론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OX, X. 어차피 결론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에다가 찜질방 발생 사건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X 이렇게 구구단 없이 알고 있어야 돼.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시험이 갈수록 이제 박스 문제도 많고 문제가 길어져요. 갈수록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생각해봐. 시험 문제가 난도가 높다는 것은요. 꼭 학설을 많이 내갖고 난도를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모른 판례를 많이 내갖고 난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 생각해봐. 판례를 막 50% 이상을 막 생전 처음 본 판례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의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행태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기출문제 보셨겠지만 박스 문제가 있을 때 박스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 조합형 문제. 바르게 연결된 것끼리 조합한 거. 뭐 기억, 니은, 디귿. 이건 쉽습니다. 그죠? 어려운 건 뭐냐면 박스 문제 중에 개수선택형이야.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박스를 내더라도 조합 선택으로 출제 않느냐. 개수들에 난도가 달라져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볼까?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우리 대학생 문제 풀 때 다음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적절한 것 이게 있고 바르지 못한 것, 틀린 것이 있어. 어떤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중 뭐 제공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거 이게 나올 수 있고 제공법의 설명이다. 올바른 것이 나와 있어. 다 똑같이 1, 2, 3, 4가 나왔을 때 어떤 스타일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올바른 게 더 어려운 거야. 맞는 거, 그러니까 적당한 거 옳은 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진을 내더라도 올바른 것을 많이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문제가. 알겠죠?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냈을 때.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박스 문제가 나올 때 나중에 보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못 풀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거나 길어지면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들은요,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어차피 뻔히 결론만 나올 테니까 미리 알아가지고 딱 봐봐. 자, 찜질방에 들어온, 그럼 이걸 뭘 바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찜질방이 나오면 바로 OX, 바로 X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X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게 또 고수야. 알겠죠? 이 정도로 숙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과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결과적 가중법 공부를 하겠습니다.